한번 상상해보세요. 오늘 아침만 해도 잡초만 무성하던 텅 빈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채 지기도 전에 그 자리에 번듯한 2층 집 한 채가 서 있어요. 큰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들이치고 마당에는 데크가 깔려 있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냉장고와 에어컨과 세탁기까지 이미 자리를 잡고 조용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불 좀 켜줘 라고 말하면 조명이 켜지고 커튼이 스르륵 저절로 닫혀요. 마치 마법 같죠? 그런데 이 집을 만든 회사가 건설사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과 냉장고를 만드는 삼성전자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요? 바로 이게 지금 대한민국 주거시장에서 조용히 그러나 아주 빠르게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넘어서 이제는 집 자체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거든요. 이름하여 삼성 AI 모듈러 홈. 공장에서 집을 미리 찍어내듯 만들어서 트럭으로 실어다가 현장에서 레고 조립하듯 척척 붙이는 방식입니다. 가격은 기본형이 1억 2,500만 원 수준.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이런 집을 몇 채나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그래서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차라리 아파트 팔고 삼성집으로 갈아탈까 라는 이야기까지 아주 진지하게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습관처럼 잠깐 멈춰서게 됩니다. 세상에 이렇게 빠르고 이렇게 싸고 이렇게 편한 게 갑자기 뚝 떨어졌다면 우리는 반드시 물어봐야 하거든요. 그럼 대체 뭘 포기한 거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삼성이 새 사업을 시작했다는 뉴스가 아닙니다. 이 집이 정말 여러분의 오랜 로망을 이뤄줄 물건인지 아니면 10년 뒤에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함정인지 그 밑바닥까지 함께 파헤쳐보려고 해요. 저는 오랫동안 사람과 기업이 내리는 선택을 그리고 그 선택 뒤에 숨은 심리를 지켜봐온 사람으로서 이 화려한 그림 뒤에 감춰진 계산을 하나씩 꺼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편의상 이분을 김 부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서울에서 20년 넘게 전세를 전전한 40대 후반의 가장이에요. 두 번의 전세 만기 때마다 보증금이 뛰어서 짐을 쌌고 아이들은 이제 다 커서 각자 방을 원하고 아내는 늘 마당 있는 집을 꿈꿔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마당 있는 집은 그냥 다른 세상 이야기죠. 그러던 어느 날 김 부장님이 유튜브에서 이 삼성 모듈러 홈 영상을 봅니다. 1억대의 마당 있는 단독주택, 4시간이면 완성. 그 순간 오랫동안 접어뒀던 꿈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그날 밤 김 부장님은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여보, 우리 이거 한번 알아볼까?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뒤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먼저 이 집이 대체 어떤 물건인지부터 제대로 봅시다. 자, 삼성전자는 이 사업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공간제작소라는 목조 모듈러 주택 전문기업과 손을 잡았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이 회사 공장에 가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건설 현장하고는 풍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흙먼지 날리고 인부들이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치 자동차 조립공장처럼 생긴 자동화 생산 라인이 매끄럽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집의 한 조각, 그러니까 모듈 하나를 1시간에 1개씩 척척 찍어냅니다. 이 모듈 4개를 붙이면 20평짜리 단독주택 한 채가 완성되는 구조예요. 벽체도, 창호도, 배선도, 욕실도, 주방도 전부 공장 안에서 미리 만들어집니다. 공간제작소 대표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화성 공장에서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단독주택을 2채씩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하루에 2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숫자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단독주택 한 채를 지으려면 짧아도 몇 달이 걸립니다. 설계하고, 텁하고, 기초 콘크리트를 붓고, 그게 굳을 때까지 몇 주를 기다리고, 골조 올리고, 벽 세우고, 이걸 다 하고 나면 어느새 계절이 2번쯤 바뀌어 있죠. 비가 오면 공사가 멈추고, 겨울엔 콘크리트가 얼어서 또 멈추고. 그런데 이 모듈러 방식은 공사 기간을 기존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여버립니다. 집의 80% 이상을 날씨 걱정 없는 공장 안에서 미리 다 만들어 놓고 현장에서는 그냥 크레인으로 들어다 조립만 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그 유명한 4시간의 집 한 채라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물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순수하게 현장에서 모듈을 세우고 붙이는 과정만 놓고 본 이야기예요. 땅 다지고 설비 연결하고 마감하는 것까지 다 합치면 그보다는 더 걸립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던 상식으로는 상상도 못할 속도인 건 분명하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여러분이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왜 하필 삼성이 그것도 이렇게 빠르게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삼성이라는 회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엿볼 수 있어요. 삼성은 집을 건축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제품으로 봤어요. 냉장고를 만들듯이, 스마트폰을 만들듯이 집도 공장에서 규격에 맞춰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하나의 제품으로 다시 정의한 거죠. 생각해보세요. 삼성이 지금까지 세계를 제패한 분야들이 뭐가 있습니까?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전부 똑같은 걸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것도 균일한 품질로 찍어내는 능력이 핵심인 분야들이에요.
반도체가 특히 그렇죠. 미세한 회로를 나노 단위로, 그것도 분량 없이 수억 개씩 찍어내는 그 초정밀 대량 생산 노하우가 삼성을 세계 1위로 만들었습니다. 삼성은 무언가를 제조업의 문제로 바꿀 수 있을 때 세상에서 가장 강한 회사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집이라는 건 그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장인이 현장에서 한 땀 한 땀 매번 조금씩 다르게 짓는 것에 가까웠죠.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동마다 하자가 다르게 나오는 게 그래서예요. 삼성은 바로 그 집을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버린 겁니다.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게임의 판으로 집을 끌고 들어온 거죠. 이건 단순한 기술의 변화가 아니라 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 자체를 뒤흔드는 대담한 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삼성이 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아예 건설사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정확히 말하면 집에 뼈대를 세우고 시공하는 건 공간 제작소 같은 모듈러 전문 업체가 담당해요. 삼성전자가 실제로 하는 일은 그 집 안에 자기네 AI 가전과 각종 센서, 그리고 스마트싱스라는 스마트홈 플랫폼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통째로 심어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집을 짓는 회사가 아니라 집을 삼성 생태계로 연결하는 회사인 거예요. 이 미묘한 차이가 나중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로 이어지니까 지금은 일단 머릿속 한구석에 잘 담아만 두세요. 이 집의 진짜 특징은 바로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집을 사거나 지으면 그 다음에 가전을 하나하나 사서 채워 넣잖아요. 냉장고를 어디에 놓을지 줄자로 재보고, 세탁기 배수구 위치 맞추고, 에어컨 실외기 놓을 자리 고민하고, 인터넷 기사 불러서 와이파이 깔고. 이게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삼성 AI 모듈러 홈은 그 과정 자체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공장에서 집을 만들 때 이미 에어컨, 냉장고, 홈캠 같은 20여 종의 삼성 기기가 설치되고 네트워크 등록과 앱 연동까지 전부 끝난 상태로 배송돼요. 입주하는 사람은 그냥 문 열고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됩니다. 가전을 사러 다닐 필요도, 설치 기사를 부를 필요도, 기기를 하나하나 연결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단순한 편의를 넘어서 이사와 입주라는 인생의 큰 스트레스 하나를 통째로 없애주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AI 기능들이 단순히 편하다를 넘어서 단독주택이 가진 고질적인 약점을 아주 영리하게 파고들도록 설계됐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단독주택의 로망은 다들 아시죠? 마당 있고, 층간소음 없고, 반려동물 키우기 좋고, 내 맘대로 꾸미고.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가 알아서 다 해주던 걸 전부 내가 직접 신경 써야 합니다. 보안도 내 책임, 누수관리도 내 책임, 냉난방과 습도관리도 전부 내 책임이에요. 밤에 낯선 소리가 나도 달려와줄 경비실이 없죠. 삼성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노렸습니다. 김 부장님의 하루로 한번 그려볼게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면 AI 절약 모드가 바깥 햇빛의 세기와 실내 온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여름 한낮에 직사광선이 강하게 들이치면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블라인드와 커튼이 알아서 스르륵 닫혀요. 덕분에 빈집이 뜨겁게 달궈지지 않고 냉방 효율이 15% 이상 높아집니다. 낮에 회사에 있는데 스마트폰이 울려요. AI 도어캠이 현관 앞에 낯선 사람이 서성이는 걸 감지하고 실시간 알림을 보낸 거죠. 알고 보니 택배기사였지만 만약 정말 수상한 사람이었다면 물리보안 전문기업 S1의 긴급 출동 서비스와 바로 연결됩니다. 단독주택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게 빈집털이인데 그 불안을 기술이 대신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밤, 히트펌프 방식의 이 HS 시스템이 화석연료를 덜 쓰면서도 집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난방비 고지서를 볼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던 단독주택살이의 공포가 조금은 누그러지는 거죠. 이렇게 보면 삼성은 단독주택에 살면서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두 가지, 바로 보안과 관리비를 기술로 덮어버리겠다고 나선 겁니다. 로망은 크지만 현실이 무서워서 못 들어가던 사람들에게 그 무서운 부분은 우리가 알아서 해결해줄게 라고 손을 내민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정말이지 안 살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싸고, 빠르고, 편하고, 안전하기까지 하다니. 김 부장님의 마음도 이미 절반은 넘어갔죠.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저는 여러분께 잠깐 브레이크를 걸고 싶어요. 왜냐하면 삼성이 이 사업을 시작한 진짜 이유가 우리가 지금 감동하고 있는 그 지점하고는 조금 다른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 이유를 알아야만 이 거래의 정체가 비로소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삼성전자 관계자가 한 말 중에 아주 의미심장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처음 봤을 때 무릎을 쳤어요. 모듈러 AI 홈 사업은 삼성전자 가전의 신규 시장이기도 하지만 AI 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대한 플랫폼이기도 하다. 자, 이 말을 아주 천천히 곱씹어봐야 합니다. 삼성이 집을 파는 이유는 단순히 집 한 채 팔아서 남기는 이윤 때문이 아니에요. 그 집에 사는 사람을 삼성 생태계 안으로 완전히 끌어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집에 들어가는 순간 냉장고도 삼성, 세탁기도 삼성, 에어컨도 삼성, 보안 시스템도 삼성, 그걸 다 조종하는 앱도 삼성이 됩니다.
집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삼성 기기가 되는 거예요. 벽도 삼성 시스템의 일부고, 창문도, 현관문도, 심지어 실내 온도까지 전부 삼성의 뇌인 스마트싱스가 관장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핵심인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가전을 바꿀 때 다른 브랜드로 옮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냐면 집 전체가 이미 삼성 시스템에 맞춰 통짜로 짜여 있으니까요. LG 냉장고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걸 사면 우리 집 스마트싱스랑 연동이 매끄럽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에 결국 다시 삼성을 고르게 됩니다. 이걸 업계에서는 락인 효과라고 부릅니다. 자물쇠로 잠근다는 뜻의 락이죠.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가기 어렵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삼성은 이미 이 맛을 아주 제대로 봤어요. 바로 스마트폰으로요. 갤럭시를 오래 쓴 사람이 아이폰으로 갈아타기가 왜 그렇게 힘들까요? 삼성페이에 카드가 다 등록돼 있고 갤럭시 워치가 연동돼 있고 사진이며 앱이며 익숙한 것들이 전부 그 생태계 안에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나가려면 그걸 다 새로 세팅해야 하니까 웬만하면 그냥 눌러앉는 거죠. 삼성은 바로 그 성공 공식을 이번엔 집이라는 훨씬 더 크고 강력한 무대로 옮겨오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은 2년이면 바꾸지만 집은 한번 들어가면 10년, 20년을 살잖아요. 그만큼 락인의 힘도 비교할 수 없이 강해집니다. 실제로 삼성은 앞으로 3년 안에 누적 1만 세대에 자기네 AI 홈 시스템을 심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독주택에서 멈추지 않아요. 삼성 관계자는 향후 단독주택을 넘어서 아파트와 오피스 등 다양한 유형의 건물로 AI 홈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아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자, 이 말의 무게를 느끼셔야 합니다. 삼성의 진짜 그림은 삼성집 몇 채 파는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고, 일하고, 머무는 공간 그 자체를 삼성 플랫폼으로 뒤덮는 것입니다. 단독주택은 그저 그 거대한 계획의 시작점이자 가장 실험하기 좋은 입구인 셈이죠. 이렇게 보면 삼성이 파는 건 집이 아니라 삼성이라는 세계에 사는 삶인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삼성의 전략은 정말 감탄스러울 만큼 영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비자로서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도 좋은 거래인가? 기업의 전략이 훌륭한 것과 그 물건이 나에게 이득인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기업은 자기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고 내 이익은 내가 챙겨야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화려한 광고 뒤에 가려진 아무도 크게 말해주지 않는 진실들. 우리 김 부장님이 상담을 받으러 가서 하나씩 마주하게 될 현실들 말이죠. 첫 번째 함정은 가격의 착시입니다. 1억 2,500만 원. 이 숫자가 자꾸만 머릿속에 박히죠. 김 부장님도 그랬어요. 1억 2천이면 지금 전세보증금으로도 충분한데? 하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20평 기본형 주택 본체 가격일 뿐이에요. 평당으로 따지면 대략 500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셈인데 문제는 집만 덜렁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선 집을 세울 땅이 있어야 하죠. 그리고 그 땅이 정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지목이 대지인지 농지인지 용도지역이 뭔지 차가 들어갈 도로가 접해 있는지 상하수도를 끌어올 수 있는지에 따라 상황이 그야말로 천차만별이에요. 상담을 받으러 간 김 부장님이 제일 먼저 들은 말이 이겁니다. 부장님, 땅은 알아보셨어요? 김 부장님은 아차 했죠. 집값만 생각했지 땅값은 계산에 넣지도 않았거든요. 서울 근교에 그럴듯한 땅을 알아보니 집값보다 땅값이 훨씬 비쌌습니다. 땅을 어찌어찌 마련했다고 쳐도 끝이 아니에요. 이미 전기, 수도, 도로가 다 갖춰진 전원주택 단지 부지라면 그나마 변수가 적지만 싼 맛에 산 밑이나 농지 근처 땅을 샀다가는 기반공사 비용이 집값만큼, 아니 그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화조 묻고, 상하수도 끌어오고, 전기 인입 공사하고, 울퉁불퉁한 땅을 평평하게 다지는 토목공사하고, 여기에 데크 깔고, 공장에서 집을 실어오는 운송비 내고, 각종 인허가 비용까지. 이런 것들이 전부 본체 가격과는 별도로 줄줄이 붙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그토록 감동했던 AI 가전 옵션들. 이것도 어디까지 기본으로 포함되고 어디부터 추가 비용인지 꼼꼼히 따져야 해요. 견적서를 받아든 김 부장님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1억 2천으로 시작한 꿈이 이것저것 다 더하니 어느새 훌쩍 불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봐왔어요. 사람들은 광고에 적힌 가장 낮은 숫자를 자기 예산이라고 덜컥 믿어버립니다. 그게 인간의 심리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의 전문가들조차 하나같이 강조합니다. 광고 문구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본체 가격과 실제 입주까지 드는 총비용을 반드시 구분해서 보라고요. 예산은 무조건 광고 금액보다 넉넉하게 여유 있게 잡아야 나중에 공사가 중간에 멈추는 참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 가장 뼈아픈 부분입니다. 바로 되팔 때의 문제예요.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나중에 오를 거야. 혹은 최소한 산값은 받고 팔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가 있죠. 한국 사람에게 부동산은 그냥 사는 곳이 아니라 가장 큰 자산이자 노후 대비니까요.
그런데 모듈러 주택, 그러니까 조립식으로 지은 집은 바로 이 부분에서 전통적인 콘크리트 주택하고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재판매 가치가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아직 우리나라에서 모듈러 주택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자리 잡지 않았어요. 저거 조립식이잖아. 저거 오래 못 가는 거 아냐? 심지어 저거 컨테이너 같은 거 아냐? 하는 편견이 여전히 강합니다. 사려는 사람이 이런 마음이면 당연히 값을 후하게 쳐줄 리가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건 시간이 지날수록 값이 오르는 콘크리트 건물과 달리 조립식 구조물은 자동차나 가전제품처럼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감가상각 성격을 강하게 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저 썸네일에서 봤던 10년 뒤 고철덩어리 됩니다 라는 아주 자극적인 문구,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 거예요. 물론 저는 여기서 냉정하게 짚어드려야겠습니다. 이건 상당히 과장된 표현입니다. 모든 모듈러 주택이 10년 만에 못 쓰게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특히 우리가 흔히 조립식 하면 떠올리는 샌드위치 패널 주택은 수명을 20년 안팎으로 보기도 하지만 삼성이 협력한 공간 제작소는 목조 모듈러입니다. 이건 우리가 아는 값싼 판넬 조립식하고는 구조도 품질도 완전히 달라요. 관리만 잘하면 수십 년을 거뜬히 살 수 있는 집입니다. 그러니 고철덩어리라는 말은 클릭을 끌기 위한 과장이라고 분명히 알아두셔야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콘크리트 아파트는 30년, 40년이 지나면 오히려 재건축이라는 마법 같은 이름으로 가치가 몇 배씩 폭등하기도 하잖아요. 낡은 게 오히려 호재가 되는 세계적으로도 희한한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벌어집니다. 그런데 조립식 주택은 그런 드라마틱한 반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집이 낡으면 낡은 만큼 딱 그만큼 값이 빠진다고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재건축 기대감 같은 건 아예 없다고 봐야 하죠. 그리고 이 재판매 가치가 낮다는 사실은 아주 현실적이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또 발목을 잡습니다. 바로 은행이에요. 세 번째 함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겪어본 사람만 아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은행은 그 집이 얼마짜리인지 감정평가를 합니다. 아파트는 KB 시세라는 게 있어서 값이 딱 정해져 있으니 평가가 간단해요. 그런데 단독주택은, 그 중에서도 모듈러 주택은 이 KB 시세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일일이 평가를 해야 하는데 앞서 말한 이유들 때문에 그 평가가 아주 박하게 나올 수 있어요. 콘크리트 집만큼 담보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목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대출 자체가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은 분명 내 건데 그 집으로 돈을 융통할 길이 막히는 거죠. 김 부장님이 상담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말이 없었다고 상상해보세요.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사려던 집이 알고 보니 담보로서의 힘도 약하다니. 이건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 가진 기본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갈림길에서 여러분이 어느 쪽에 서 있는지에 따라 이 집이 축복이 될 수도 함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이 집을 재테크 수단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실제로 살아갈 삶의 공간으로 보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집을 사서 몇 년 살다가 값이 오르면 팔아서 차익을 남기겠다는 마음이라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모듈러 주택은 좋은 선택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건 콘크리트 아파트의 영역이에요. 값이 오르길 바라는 사람에게 감가상각되는 집을 권하는 건 무책임한 일이죠. 하지만 정반대로 나는 어차피 여기서 오래오래 살 거고 되팔 생각 같은 건 애초에 없고 그냥 편하고 쾌적하게 우리 가족만의 공간에서 살고 싶다는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재판매 가치가 낮다는 게 사실 큰 흠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이거 5년 뒤에 중고로 얼마 받고 팔지를 최우선으로 고민하며 사지는 않잖아요. 그보다는 내가 타는 동안 얼마나 편하고 안전한지를 봅니다. 차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값이 떨어지는 소비재라는 걸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 모듈러 주택도 딱 그렇게 봐야 합니다. 결국 이 집의 진짜 정체는 부동산 투자 상품이 아니라 아주 크고 고급스러운 내구 소비재에 가까워요. 이걸 인정하고 사면 더없이 만족스럽고 부동산인 줄 착각하고 사면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물건이 나쁜 게 아니라 그 물건의 정체를 오해한 게 문제인 거죠. 여기에 한 가지 더, 아까 잘 담아두라고 했던 삼성 생태계에 묶이는 것의 양면성도 다시 꺼내볼게요. 락인 전략은 소비자 입장에서 분명 편리함입니다. 모든 게 알아서 연동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건 보이지 않는 족쇄이기도 해요. 집 전체가 삼성 시스템으로 짜여 있으면 나중에 다른 회사에서 훨씬 좋고 저렴한 가전이 나와도 갈아타기가 애매해집니다. 스마트 싱스라는 하나의 뇌에 모든 게 연결돼 있으니까요. 게다가 이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서비스에 계속 의존하게 되는데 만약 몇 년 뒤 삼성이 어떤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정책을 바꾸거나 요금을 매기기 시작한다면 소비자는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편리함을 얻는 대신 선택의 자유를 조금씩 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에 얼마나 종속돼 살고 있는지를 떠올려 보세요. 삼성은 그 종속의 무대를 이제 우리가 잠들고 일어나는 집으로 넓히려는 겁니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이 거대한 게임에 뛰어든 게 삼성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삼성보다 먼저 움직인 회사가 있어요. 바로 LG전자입니다. LG는 LG 스마트 코티지라는 이름으로 1에서 2인 가구용 소형 모듈러 주택을 삼성보다 앞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외곽이나 지방에 세컨드하우스를 뚝딱 설치할 수 있는 컨셉인데 이것도 모듈 구조체와 창호, 배선, 욕실, 주방 자재의 70% 이상을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에요. 실제로 SM엔터테인먼트가 첫 입주 고객으로 참여하면서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SM엔터가 강원도 연수원에 이 스마트 코티지의 모노 모델 2동과 듀오 모델 1동을 설치했거든요. 연예기획사가 연수원을 조립식 주택으로 채웠다니 이것만 봐도 이 시장의 이미지가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철강회사 포스코까지 이 시장을 넘보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자기가 가장 잘 만드는 강제, 즉 철을 기반으로 한 소형 주택 모델로 모듈러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자, 정리해볼까요? 가전회사 삼성과 LG, 철강회사 포스코. 업종이 완전히 다른 이 거인들이 왜 갑자기 집이라는 한 곳으로 우르르 몰려드는 걸까요? 게다가 삼성은 국내를 넘어 독일의 모듈러 주택회사 홈원과 협력해 현지에서 스마트싱스 기반 모듈러 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했고, 삼성물산은 저 멀리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도시 프로젝트 네옴시티에까지 모듈러 방식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두 회사의 반짝 실험이 아니라 산업의 거인들이 국경을 넘어 판돈을 거는 큰 흐름이라는 뜻이에요. 답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이 시장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커질 거라고 모두가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숫자로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약 6천억 원 규모였던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이 연평균 35%씩 무섭게 성장해서 2030년에는 2조 8천억 원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5년 남짓한 사이에 시장이 5배 가까이 커진다는 얘기죠. 어떤 전망은 2034년까지 국내에 2만 3천호 규모의 모듈러 주택이 지어질 거라고 내다보기도 합니다. 전 세계로 눈을 돌리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해요. 올해 1천억 달러가 넘는 시장이 몇 년 안에 1,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0조 원이 훌쩍 넘는 거대한 시장으로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커지느냐? 시대가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건설 현장에서 일할 사람은 갈수록 부족해지고 인건비와 자재비가 뛰면서 공사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사람 손으로 하나하나 집을 짓는 방식이 점점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공장에서 찍어내는 모듈러 방식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풀어줍니다. 사람이 부족하니 자동화로, 비용이 비싸니 대량 생산으로. 게다가 우리나라 정부도 여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을 빨리 공급하려고 모듈러 공법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거든요. 시장의 필요와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야심이 정확히 한 방향으로 맞아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집을 만들기 시작한 건 단순히 새로운 돈벌이를 하나 찾은 게 아니라 거대한 판이 통째로 바뀌는 길목에 남들보다 먼저 자리를 잡은 거예요. 우리 주거의 역사를 잠깐 돌아보면 이 변화가 얼마나 근본적인지 더 잘 보입니다. 아주 오래전엔 건설사가 집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갈 가전은 소비자가 알아서 사서 채웠죠. 그러다 아파트에 빌트인 가전이 들어가면서 건설사가 냉장고나 에어컨을 옵션으로 골라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나 집이 주인공이고 가전은 딸려 들어가는 조연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일은 그 주연과 조연의 관계가 완전히 뒤집히는 겁니다. 이제는 가전회사가 집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아요. 가전이 집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집이 특정 가전 브랜드의 생태계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업계 사람들이 가전과 건축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고 말하는 게 바로 이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 확장 뉴스가 아니라 우리가 집을 소유하고 소비하는 방식 자체가 뿌리부터 바뀌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런데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마지막으로 아주 인간적인 질문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집에 이렇게까지 마음을 쓸까요? 왜 아파트 팔고 삼성집으로 갈까라는 문장 하나에 우리 김 부장님처럼 가슴이 두근거릴까요? 그건 집이 단순히 비바람을 막는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집은 우리 삶의 방식이고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는 안식처이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희망이 뒤엉켜 있는 곳이에요. 아파트 값에 짓눌리고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손에 닿지 않는 곳으로 멀어져가는 시대에 1억 대의 마당 있는 단독주택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 자체로 하나의 탈출구처럼 느껴지죠. 삼성은 바로 그 심리를, 그 갈망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무엇에 지쳐있고 무엇을 목마르게 원하는지를요. 그래서 싸고 빠르고 편하고 안전한 집이라는 이 시대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바로 그 이야기를 정확한 타이밍에 들고 나온 겁니다.
기업의 성공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읽는 데서 시작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김 부장님은 결국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 미래를 그려봅니다. 하나는 이런 미래예요. 김 부장님이 광고 속 숫자만 믿고 덜컥 계약했다가 예상보다 훨씬 불어난 비용에 시달리고 몇 년 뒤 형편이 바뀌어 집을 팔려는데 값을 제대로 못 받아 후회하는 미래. 이건 함정에 빠진 경우죠. 다른 하나는 이런 미래입니다. 김 부장님이 땅값부터 기반공사, 옵션 비용까지 전부 냉정하게 계산하고 이 집이 재테크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오래 살 보금자리라는 걸 분명히 이해한 채로 들어가서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만족스럽게 사는 미래. 같은 집인데 결말이 완전히 다르죠. 무엇이 두 미래를 갈랐을까요? 집이 아니라 그 집을 바라보는 김 부장님의 눈이었습니다. 결국 이 집은 함정도 아니고 마법도 아니에요. 그저 정직하게 봐야 하는 거래일 뿐입니다. 이 집의 정체를 오래 살기 위한 편안한 소비재로 정확히 이해하고 총 비용을 냉정하게 계산하고 되팔 걱정 없이 여기서 삶을 꾸리겠다는 마음으로 접근한다면 이건 우리 시대가 내놓은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파트처럼 값이 오르길 바라거나 광고 숫자만 믿거나 아무 생각 없이 삼성 생태계에 몸을 맡긴다면 언젠가 후회가 찾아올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입니다.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4시간 만에 집이 지어지는 놀라운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속도에 눈을 빼앗기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를 먼저 물어야 해요. 나는 그 집에서 어떤 10년을, 어떤 20년을 살고 싶은가? 요건이 넘거, 이소만거, 냉전에 한 반 안 든던.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화려한 신기술의 시대에 휩쓸리지 않고 진짜 자기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집이 순식간에 뚝딱 만들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결코 잃지 말아야 할 가장 오래된 지혜가 아닐까 싶어요. 집은 결국 사서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곳이니까요. 그 사실 하나만 붙들고 있어도 우리는 어떤 화려한 광고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